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험 잘 보셨습니까? 자, 3회 모의고사였는데 최고 점수가 75점입니다. 참고로 보시되 최고 점수 75점. 자, 평균 점수가 55.26, 55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고사 대비 오늘 문제의 수준이 한 10점 정도 어렵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오늘 여러분들이 점수가 나오시거든. 거기에서 플러스 10점을 하면 내 본고사 점수쯤 되겠구나 이렇게 대충 가늠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평균 55점이 나왔으니까 55점 이상 나오시는 분은 우수합니다. 우수는 아니고 양호합니다. 양호. 55점 미만 부진합니다. 55점 미만이 부진하면 한 30점 되는 분은 극부진입니다. 극부진. 자, 그렇게 해서 대충 한 55점 정도 평균치를 유지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절대치는 아니죠. 또 개인적으로 어려운 분도 있었고 더 쉬운 분도 있었을 건데, 자, 이제 3회, 4회 두 번의 모의고사가 남아 있습니다. 이 정도 내용은 절대로 틀리지 않도록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달 말 본고사 시험 치러 가실 때는 우리 모의고사 진행했던 4번의 동영 모의고사를 가져가서 틀렸는 부분만 시험 전에 직전에 다시 확인하도록 합니다. 어차피 맞추는 부분은 이제 맞출 수 있으니까. 자, 그런 시간이 출발합니다. 사실 1번부터 좀 어려웠죠. 자, 1번 다음 중 개공사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설명입니다. 타당한 것은 답이 1번인데 한 50% 정도만 정답이 나옵니다. 민법적인 요소가 2번 3회 때는 많기 때문에 점수가 좀 어렵습니다. 자, 타당한 게 1번인데 거래계약서는 당사자 간의 약정사항을 서면화하는 것이므로 개공사의 주관적 의사는 기재될 여지가 없다. 맞다. 1번이 맞다인데, 여러분 이렇죠. 물건을 파는 사람 갑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는 사람 을이 있고, 여기 개공사가 중개를 해서 이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다 그랬잖아. 그죠? 이때 5억에 사고 팔겠다라는 이런 매매가는 매도인, 매수인이 결정하지 개공사가 개입될 여지는 없죠. 단지 개공사는 이 두 사람이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뿐이지 자기가 주관적 의사가 들어갈 여지는 없다. 그죠? 그래서 1번 지문이 오라면 틀린 것 수정합니다. 2번, 이런 매매계약서에 정원수, 정원석 이것들을 옆에 줄 것입니다. 미공시, 중요시, 설물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단독주택에 나무 한 그루도 수천만 원짜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건 이해하십니까? 정원석 이런 거 귀한 물건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은 등기부에 나타난다, 나지 않는다. 등기부에 나타나는 것들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를 미공시, 중요시, 설물이라 합니다. 자,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소유관계를 명시하지 않으면 소유권은 파는 사람,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X입니다.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그래서 이제 2번이 틀리는데, 민법에서 종물의 처분은 어디에 따릅니까? 주물에 따른다. 들으셨죠? 그래서 개공사가 중개를 하면서 이 중요시설물은 같이 파는 겁니까? 별도로 계산해야 됩니까?를 묻지 않았다면 누구 것으로 본다? 매수인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릅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중요하죠. 한필 토지의 일부는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할의 절차를 밟기 전에는 거래의 목적물이 될 수 없으므로 유의한다. X. 자, 한필의 일부도 지상권, 전세권 등을 거래할 수는 있죠. 분필을 하지 않아도 당연히 거래합니다. 그래서 분할을 밟기 전에는 거래할 수 없다 하니까 X. 한필의 일부도 용익물권은 가능합니다. 4번 계약 내용은 반드시 서면에 의해서 작성하고 공법상 이용 제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공법상 제한 사항 때문에 또 X입니다. 우리는 많이 공부했지만 계약이 체결이 되면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있다 없다. 법정 서식은 없다. 어떤 곳에 적어도 좋다 그랬죠. 자, 법정 서식은 없지만 100억짜리 빌딩을 거래하더라도 그럼 발톱에도 작성해도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반드시 적어야 되는 필수 기재 사항이 있고, 이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는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는 거래계약서니까 거부터 출발을 합니다. 거, 물의, 인, 권은, 거,
기 있는데 거기가 개, 조, 부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암기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지만 필수 기재사항 첫 번째 그가 뭘까요?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매도인 값, 매수인 얼 이거는 반드시 적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물건의 표시. 자, 거래하는 물건이 아파트인지 빌라인지 상가인지 당연히 표시해야 되겠죠. 물건의 표시. 인도 일시, 잔금 언제 받고 언제 이사 나간다 이런 걸 기록합니다. 권리가 이전되는 내용, 거래 대금, 전체 금액은 5억이고 계약금 얼마, 중도금 얼마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기타 약정사항, 계약일자, 조건과 기한, 확인설명서, 교부 일자를 기재하라 라고 돼 있고 매년 시험에 나왔다 그랬습니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지금 공법상 제한사항이라는 말이 있다 없다? 없잖아. 그래서 공법사항을 기재한다 하니까 틀린 지문인데 이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지역입니다. 이런 공법사항은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물건을 확인 설명할 때 나타나는 것들이죠. 그죠? 그래서 개념을 딱 잡으셔야 돼요. 물건을 확인 설명할 때는 무슨 사항이 들어간다? 공법사항이 당연히 들어가죠. 그래서 물건을 확인할 때는 중, 도, 수, 도, 소, 공의 세, 예, 시를 확인하는데 공이 공법사항도 설명하라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자, 모습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기억하시고 이런 지문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는 안 틀리도록 자기 스스로 딱 소화를 시켜 놓으셔야 됩니다. 4번도 틀렸고 5번 건물의 경우에는 하자담보 책임에 관해서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장차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반드시 때문에 또 X예요. 그래서 이제 답이 1번이 되는데 자, 이게 민법상에서 물건에 대한 하자는 누가 책임지느냐? 하자 담보 책임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물건에 대한 하자는 누가 책임다고 배웠습니까? 매도인의 담보 책임 이렇게 공부합니다. 자, 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대해서 조건이 3가지인데 반드시 암기되어 있어야 됩니다. 수업 중에도 많이 전달했지만 민법 과목은 이해 과목입니다. 그러지만 암기할 건 암기도 해놓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물건에 대한 하자 담보 책임은 첫째, 법정 책임이다. 암기하세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무과실 책임이고, 그러나 강행 규정은 아니다. 강행 규정은 아니다. 이 말은 임의 규정이다. 이 말이에요. 이 3마디를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가 되어야 그다음부터 이해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암기할 건 암기도 해야 되는데 자, 물건에 대한 하자는 누가 책임진다? 매도인이 책임을 지는데 판 사람이죠. 파는 사람이. 자,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새 아파트라고 생각하고 사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이 아파트를 샀으니까 매수자잖아요. 그럼 새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일주일 만에 비가 오니까 베란다에 물이 막 넘칩니다. 왜 넘치죠?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사 간 지 일주일 만에 비가 오니까 베란다에 물이 막 넘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수리해야 되지. 수리를 하는데 수리비가 1,000만 원 좀 더 갔어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은 샀는 사람이니까 매도인한테 가서 야, 아파트가 흠이 있어가지고 하자가 있어서 손해가 1,000만 원이 발생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니까 매도인이 그런 것들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책임을 못 지겠다 하면 X다 이 말이에요. 법정 책임이라는 것은 기재하지 않아도 져야 되는 책임이다. 지금 그죠? 자, 기재하지 않아도 저 책임인데 여기에는 판 사람의 무과실 책임이에요. 과실 책임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지금 비가 많이 와서 손해가 발생했는데 이 비를 누가 많이 오게 했지 하고 막 찾아가니까 하느님한테 가서 야, 네가 책임지라. 이게 말이 되나 이게 그죠? 그러니까 물건을 판 자는 자기가 과실이 있거나 없거나 책임져야 돼. 그래서 무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센 말이죠.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져야 되는 법정 책임이고 과실이 있거나 없거나 책임지는 무과실 책임인데 근데 3번째 가면 싹 빠진다고 강행 규정은 아니다. 그럼 강행 규정이 아니라는 말은 임의 규정이라는 말은 특약으로 배제할 수도 있고 책임을 감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은 강행 규정하면 틀려요. 임의 규정이다. 이 말도 기억하세요.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고. 자, 이것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집을 팔았어요. 그럼 매도인이잖아. 그죠? 샀는 사람이 10년 만에 찾아오더니만
지금 10년이 되니까 가스보일러가 고장났는데 책임지시오. 매도인이 그것까지 책임지는 건 여러분이 봐도 좀 심하죠. 그래서 계약서에다가 가스보일러는 1년이 지나면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고 적을 수 있다고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임의 규정이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세 마디 암기하셔야 돼요. 이건 민법하고도 바로 계약법에서 연결되기 때문에 물건에 대한 하자 담보 책임은 1. 무슨 책임? 법정 책임이며 즉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져야 되고 무과실 책임이면서 강행 규정은 아니다. 즉 임의 규정이다를 기억하시고 이게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만나는가 하면 여러분 자동차 새 차를 사봤습니까? 신차를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차를 삽니다.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5년에 8만 킬로는 무상 수리해 주겠습니다. 이런 거 본 적 있을 겁니다. 요즘은 자동차 회사가 강해지니까 이제 이런 게 자꾸 늘어나죠. 뭐 6년에 10만 킬로까지 무상 수리하겠다. 이런 특약을 보는데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이거잖아요. 내가 차를 샀는데 차가 내가 쾅 박아가지고 고장 냈는 게 아니고 차가 저절로 간 가요. 물건에 하자가 있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럼 팔았는 사람은 당연히 책임져야 돼. 그래서 계약서에 기재도 하지 않았지만 당연히 져야 되고 그때 현대자동차는 과실이 있거나 없거나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데 그런데 5년에 8만 킬로까지는 책임지겠다. 이게 특약으로 배제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5년에 8만 킬로 넘으면 그때부터는 하자가 있더라도 나는 책임 안 지겠다라는 뜻입니다. 특약으로 배제하고 있는 걸 실생활에서 만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물건에 대한 하자, 특히 1번이 시험에 잘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이해가 되어 있다면 5번 지문 같은 것들을 틀렸다고 찾아내야 되잖아. 그죠? 건물의 경우에 하자담보 책임에 관하여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장차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하면 벌써 틀렸잖아. 그죠?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X. 굉장히 잘 들어오는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타당한 것은 1번 이렇게 갑니다. 2번. 이번에는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틀리는 것은 자, 우리는 중개대상물 하면 토, 근, 입, 광, 공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들어올 때가 이제 제일 어려운 거예요. 자, 이때 그 틀린 것은 답이 4번에 있는데 4번 광업재단의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 후에 1년 내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효력을 상실한다. X 요거 10개월로 고쳐보시고 숫자를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광업재단, 공장재단이라는 것은 뭐 공장재단을 기준으로 공장에 가보면 이런 내용들이 물건들이 있는 건 아시죠? 공장에 토지도 있을 거고 건물도 있을 거고 공장에 기계도 있을 겁니다. 기구도 있고 무슨 포크레인 이런 것도 있겠지. 거기다가 공장이니까 특허권 이런 권리도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정도는 아시죠? 토지, 건물이라는 부동산도 있지만 부동산이 아닌 물건들도 많은데 기계도 하나에 수백억짜리가 있다는 건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런 동산을 등기를 못하면 저당을 설정 못한다니까요. 가령 200억이나 되는 재산 가치가 있는데도 돈을 빌릴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이거를 등기를 해주면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공장재단이다 이렇게 부르고 등기를 하면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내내 수업할 때 여기서 분리되면 처분할 수 없다. 한 개가 부동산이니까. 그죠? 그렇게 이제 계속 공부를 하는데 자, 이것들을 등기를 해주면 처음 하는 등기를 뭐라고 그러죠?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주고 여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이 저당권이 어떤 사연인지 10달이 되도록 만들어지지 않더라. 그러면 애초부터 등기해 줄 물건이 아니었으니까 소유권 등기는 효력을 상실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숫자 하나 들어야 되죠. 재단물은 저당권이 얼마 만에 설정되어야 한다? 10개월 내로고 숫자 하나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4번에 1년 했으니까 이제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지문들은 맞는데 그 2번, 1번이 위에 있는 문제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아까 한 필의 일부는 용익물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죠? 근데 2번에 1번 소유권 이전을 수반하는 토지 거래는 필지 단위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한 필지 일부에 대해서는 분필의 절차를 마치기 전에는 줄 것입니다. 소유권의 양도나 저당권을 설정까지 적어놓고 할 수는 없다. 그럼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토지는 한 필의 일부라도 용익물권은 거래할 수 있지만 소유권이나 저당권은 한 필 단위로만 거래한다. 이거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문제와 연결해서 꼭 자기 걸로 정리합니다. 아주 시험에 잘 나오고 또 여러분들은 민법에서 또 지적법에서도 이 내용을 그대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지문입니다. 1번 O 2번 특정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아파트에 대한 추첨 기일에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자 당첨 딱 들어오면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이렇게 딱 연결합니다. 보기 어렵다. 그래서 O 3번 방금 했지만 공장재단은 이를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보며 공장재단은 소유권과 저당권의 권리가 목적이 되지는 못하나 저당권자가 동의를 얻으면 임대할 수는 있다. 맞다. 자 이것도 이런 취지죠. 자 드디어 이제 이런 기계기구 등 해당되는 물건들을 소유권 등기를 해서 돈을 빌렸습니다.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만약에 돈을 못 갚아주면 저당권자가 돈 빌려준 자가 이건 내 기계니까 움직이지 마라 이렇게 되면 국가적으로 손실이잖아. 그죠? 그래서 저당권자가 동의를 하면 기계는 돌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임대할 수는 있다. 당연히 누가 동의해줘야 된다? 저당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임대할 수 있다. 그런 취지죠. 국가적으로 기계는 돌리는 게 이익이다. 그죠? 그래서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5번 임목은 이를 부동산으로 보며 그 부동산으로 보니까 준부동산 이렇게 공부하고 자 임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임목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그건 별도의 부동산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아시죠?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은 별도의 부동산이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토지 등기부가 있고 건물 등기부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사고 팔 때는 같이 거래하죠. 그냥 토지와. 그럼 이걸 역으로 말하면 나는 건물만 살게 땅은 안 산다. 그럴 수도 있다고요. 또는 건물 안 사고 나는 땅만 산다. 그럴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거래는 잘 안 한다고. 어쨌든 간에 토지와 건물은 별도의 부동산이니까 임목도 마찬가지. 서 있는 나무로서 등기가 돼 있는 나무를 임목이라 하니까 요 임목은 토지와는 별도로 거래할 수 있다. 별도의 부동산이다 이 말이에요. 토지 건물하고 똑같은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지문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 2번 같은 지문이 그래도 중개대상물에서는 제일 어렵게 물을 수 있는 내용들이고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지문 하나하나에 대한 소화를 시키셔야 됩니다. 3번 공인중개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답이 5번이죠.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 자기 이름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면 형벌을 받게 된다. 맞다. 무슨 형벌을 받습니까? 밑에다가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 단조로운 내용이지만 매년 시험에 나왔습니다. 즉 공인중개사가 자격증을 양도하거나 공인중개사도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요 하면 얼마? 1년에 1,000. 이 형벌은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옳은 게 5번 들어왔다면 틀린 걸 수정해야 되죠. 1.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국토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X 뭘로 고쳐야 됩니까?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그 원칙은 시도지사예요.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실시하니까 여러분이 시험에 합격을 하면 자격증은 누가 교부하죠? 시도지사가 교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증에 관한 것은 시도지사하고만 논다. 딱 이렇게 잡으셔야 된다고요.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주소가 서울로 돼 있다면 시험에 합격했다. 자격증을 누가 교부할까요? 여러분 주소가 어디 있다고요? 서울로 돼 있다면 자격증은 누가 교부한다? 시도지사가 교부하니까 서울시장이 교부한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 하는 거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여기 앉아 있지만 내 주소가 경기도 용인으로 돼 있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시험도 여기서 치고 공부도 여기서 하고 뭐 시험 장소도 서울에 있는데 치지만 합격을 하면 자격증은 누가 교부할까요? 경기도 용인에 있는 사람이면 이재명 도지사가 교부해요. 경기도지사가 교부한다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있는 것 자격증은 누가 실시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고 자격증을 교부하는 자도 시험을 친 시도지사가 교부합니다. 이 개념 딱 잡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 2번 피성년 후견인 완전 맛이 간자입니다. 피한정 후견인 살짝 갖는 사람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X 공인중개사는 누구라도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단지 이런 사람들은 자격증이 있어도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죠. 이 개념 잡으셔야 돼요. 공인중개사는 누구라도 될 수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뻥띠안도 될 수 있다. 이까지도 이야기했어요. 뻥띠안이 누구죠? 베트남 여인도
공인사 될 수 있고 탈레반인도 될 수 있고 누구라도 공인사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 되는 사람이 3번 들어오죠. 공인중개사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 후 몇 년? 5년이 경과되지 않으냐는 응시할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이 시험에서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3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X. 특별자치도지사는 시험 시행기간 연행이 될 수 없다. X. 특별자치도지사가 누구죠? 제주도지사를 특별자치도지사라고 그래요. 거기도 시도지사잖아.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옳은 것은 5번 이렇게 갑니다. 자, 3번 같은 문제도 내가 치는 시험에 관련된 내용들이 한 문제씩 꼭 들어오죠. 4번 분사무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옳은 것은 자, 분사무소도 지점이라고 공부했고 지점은 누가 설치하죠? 법인이 설치하는 내용이고 한 문제 반드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옳은 것을 찾으시오. 답이 1번.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그를 특수법인이라 부르고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5. 특수법인은 중개사법을 따르지 않는 자잖아. 그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둘 필요는 없다. 1번이 O라면 틀린 것 수정합니다. 2. 분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를 이전하고자 하는 시, 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X. 뭘로 고쳐야 됩니까?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 그리고 지점에 관련되는 것은 모두 본점에서 처리한다. 이렇게 공부하죠. 3번 법인의 분사무소는 분사무소마다 얼마를 설정해야 됩니까? 1억 이상을 설정합니다. X. 4.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나 실무교육은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X. 당연히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전달할 때 실무교육은 중개업을 하는 자는 다 받아야 돼. 그러니까 분사무소 책임자 실무교육 대상자다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중개업을 하려면 모두 실무교육을 다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개업을 하는 자가 누군지 한번 짚어보자고. 첫째 누구? 경계공사 당연히 중개업을 하려고 등록하잖아. 그죠? 실무교육 받아야 돼요. 두 번째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업을 하잖아요. 세 번째 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 네 번째 법인의 사원임원도 중개업을 하려고 지금 사원임원이 되잖아요. 마지막에 하나가 있는데 요 중개보조원도 중개업을 하지만 실무교육은 안 받아요. 왜 안 받아요? 직무교육을 받기 때문에. 자, 그럼 네 사람이 실무교육 대상자예요. 이거를 누구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전형적으로 공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전달하는가 하면 중개업을 하려면 모두 실무교육 다 받고 출발을 합니다. 자, 그리고는 이야기했지만 그러면 실무교육을 받고 이제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공부하면서 배우지만 법령이 자주 변경되잖아요. 바뀌는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바뀌는지도 모르고 일하기도 바쁘더라고. 그래서 안 되겠다. 법이 바뀐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무슨 교육을 도입했다? 연수교육을 도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수교육은 얼마마다 실시한다? 2년마다 실시해. 왜? 매일 법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연수교육은 2년마다 실시합니다. 목적이 뭐다? 법률의 변경. 그래서 교육의 목적들이 시험에 탁탁탁탁 걸 때가 어려운데 연수교육은 법이 바뀐 것을 가르친다는 걸 알면 나머지는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연수교육은 법률의 변경까지는 익히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5번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X. 5번 법인의 분사무소는 또 나오잖아요. 모든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모든 하면 X예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을 제외하고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설치합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 1번 이렇게 갑니다. 5번 문제 많이 틀리셨습니다. 개공사가 의뢰인에게 주임법에 관한 판례를 설명합니다. 옳은 것을 찾으시오. 옳은 게 2번이죠.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더라도 최우선 변제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 우선 변제권은 인정한다. 맞다. 그래서 이제 답이 2번이 되는데, 자, 임차권 등기가 무슨 뜻이죠? 내 임차권이라는 세입자의 권리를 등기한다는 게 임차권 등기잖아. 그죠? 왜 등기를 하는가 하면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안 돌려줍니다. 그럼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1. 머리를 쥐 뜯어본다. 2. 삽을 들고 간다. 지금 거래가 해결되는 문제 아니다 그랬잖아. 그죠? 그리고 내가 지방으로 발령도 났으면 이사도 나가야 되는데 지금 보증금을 안 내줘요. 그럼 이사부터 가버리면 대항력이 깨져버린다고.
그래서 임차권 등기를 하면 이사를 나가더라도 뭐를 인정해 주겠다? 대항력은 유지해 주겠다. 이게 임차권 등기예요. 자, 그럼 이 임차권 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등기를 하고 나가더라도 대항력은 인정해 주는데 그 집에 그 뒤에 들어오는 자는 뭐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최우선 변제는 인정해 준다. 그게 시험 문제예요. 그 지금 나왔잖아. 그래서 최우선 변제는 인정해 주지 않지만 뒤에 오는 자는 뭐는 인정해 준다?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 다른 것들은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딱 하나만 안 해준다고. 최우선 변제. 그게 소액이 보증금에 의한 임차인이죠. 2번 같은 지문은 틀리면 안 됩니다. 옳은 것은 2번. 자, 이제 수정합시다. 1번.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으면 집을 비워주지 않고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매각이 되어 법원에서 보증금을 수령할 때도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 X. 보증금을 받을 때는 비워주고 받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지금 기간이 끝났는데 저 사람이 보증금을 안 올려준다. 그러면 뭐 한다? 경매를 신청하게 되는데 비껴주고 신청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를 우리 민법은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상하게 적어놨어. 그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말은 안 비껴주고도 경매를 신청할 수는 있다. 자, 이제 경매가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되잖아. 그죠? 받을 때는 반드시 나가서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죠? 야, 받고 나가라 이러잖아. 그러니까 그게 틀린 말이라고. 그게 나가서 받아야 돼요. 자, 근데 우리끼리 현실적으로 나가기는 나갔는데 보증금 안 돌려주면 어떡할까요? 걱정이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받으면서 나가면서 동시이행하게 돼 있어, 현실적으로. 그죠? 그래서 1번 지문 X예요. 3번 임차인이 대항력권과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액에 관계없이 경매 절차에서 후순위 권리이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이 되고 우선 변제 기획권에 기해서 경매 신청권도 발생한다. 이 경매 신청권 때문에 X예요. 확정일자를 찍었다고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주지 않습니다. 자, 경매 신청권 줄 거 놓고 옆으로 뽑아서 이꼴 물권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일단 물권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물권 이렇게 신청해놔요. 물권. 자, 물권 적으시면 또 이꼴 등기되는 권리. 그까지 하면 대충 맞아 들어가는 말들이에요. 경매를 신청하는 권리는 물권인데 물권은 대체적으로 등기되는 권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편하다고. 100% 맞는 말은 아니지만,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물어보기를, 확정일자를 찍으면 후순위에 우선할 권리는 있지만 이거 등기돼 있다 안 돼 있다? 등기는 안 돼 있잖아. 그러니까 경매 신청권은 없다 이 말이에요. 시험에 이렇게 잘 들어요. 4번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X죠. 임차권 등기는 반드시 기간이 끝나고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진행하는 거지, 내가 지방으로 발령 났으니까 등기하고 나가겠어요, 그런 말은 없어요. 반드시 임차권 등기라는 단원이 딱 출발하면 종료가 되고, 이거부터 딱 잡고 계셔야 됩니다. 돌렸고, 5번 차임의 정액 청구에 대한 제한 규정은 임대차 계약의 종료되고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X예요. 재계약에 동그라미 딱 찍어놓고, 자, 주택 임대차는 더 있으려면 몇 프로를 올려줄 수 있죠? 5%를 정액할 수 있다. 이건 상가와 주택이 똑같아요. 자, 그럼 5%를 정액할 수 있는데 5%가 적용 안 되는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유명한 판례 1번 지금 동그라미 했죠. 재계약 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나 더 적어서 당사자 합의 시에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사자들끼리 20% 올리자 하는데 뭐 합의를 봤다는데 적용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5%가 적용되지 않는 것 판례 2가지 꼭 새기셔야 됩니다. 재계약 시 당사자 합의 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상가와 똑같습니다. 판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 2번 이렇게 갑니다. 6번 넘어갑니다. 자, 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내용인데 틀리는 것. 이런 문제가 기본 문제예요. 자,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셔서 자격증을 땄어.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중개업을 하려면 뭐 해야 된다? 등록해야 된다. 이렇게 공부하잖아. 그죠? 등록을 해야 된다 그랬지.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틀려요. 그래서 지금은 등록을 하는데 그때 등록한 자를 뭐라 부르죠? 자격증을 취득해서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등록을 한 자를 뭐라 부르냐고?
개공사 이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개공사로부터 이제 중개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등록을 어디 가서 해야 되는지, 등록할 때 서류가 뭔지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문제가 지금 돌았다고. 틀리는 것 답이 3번. 자, 등록도 하지 않고 영업하는 자를 무등록 개공사의 중개로 인한 매매계약의 효력은 당연히 무효이다. X는 아시겠죠? 계약은 당사자, 매도인이 팔겠다 사겠다 당사자 의사의 합치지 개공사를 보고 유효 무효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등록 개공사가 한 계약도 뭐 유효하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틀린 것 3번. 자, 지금부터 공부합니다. 1번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누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등록관청이라고 부르고 시험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죠. 자, 제가 묻습니다. 등록관청이 어딥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지금 나오잖아요.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이를 등록관청에 등록을 합니다. 그때 2번 중개법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있습니다. 나 서울 중개주식회사를 하나 만들 거야. 이렇게 법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의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여야 하고 대표자를 제외하고 제외 동그라미 이걸 포함하여 시험에 잘 내죠. 제외하고 사원 임원의 얼마 3분의 1은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이게 법인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제가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가끔 이런 분을 만나요. 부부간에 공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부부가 공부하시는 분 보고 아니 혼자만 고생하시지 왜 이렇게 힘들게 같이 하십니까 하니까 웃으면서 우리는 법인 차리려고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맞는 말이에요. 왜? 법인을 차리려면 공인사 2명은 돼야 되니까. 사실은 하나라도 될라까요. 그게 더 큰데 냉정하게 그죠? 우리는 법인 하려고요 그렇게 대답하신다니까요. 자매간에 공부하시는 분도 많이 봤어요. 여자 형제간에 공부하시는 분 되게 열심히 해요. 서로 경쟁력도 막 느껴가면서 지는 작년에도 떨어졌잖아 이러면서 막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요. 하여튼 여자 형제들은 굉장히 경쟁심 느끼면서 공부하고 남자 형제끼리 공부하는 건 제가 못 봤고, 그 다음에 부모, 그러니까 아빠와 딸이 공부하는 것도 봤고, 엄마와 딸이 공부하는 경우도 이렇게 공부하는 과정에서 많이 만났는데, 모녀지간에 공부할 때 딸은 굉장히 열심히 공부합니다. 엄마는 시험 많이 쳐봤을까요? 안 쳐봤을까요? 많이 쳐봤습니다. 이건 이제 딸내미 들고 가서 이제 원래 합격하면 자동차 차 사줄게 이래가지고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럼 딸내미는 억수로 공부 열심히 해요. 하여튼. 자, 그래서 최소한 법인을 만들려면 자격이 2개가 있어야 된다는 걸 지금 재미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시험에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려면 공인중개사가 최소한 몇 명은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다고. 그죠? 그럼 이 법조문을 잘 보면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여야 하고 해설가 대표자 공인사 1명 있어야 되죠. 이 사람을 제외하고 3분의 1은 공인중개사여야 되니까 무조건 1명은 들어야지 3분의 1은 될 거 아니라 그죠? 그래서 법인을 설립하려면 최소 공인사 몇 명 있어야 된다? 2명. 이것도 들어놓으실 필요 있어요. 시험하고 연결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 중에서는 나는 법인으로 설립하고 싶다 하는 분은 최소한 자격증이 2개는 갖춰놔야 돼. 대표이사 하나 자격증 있어야 되고 대표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원 임원 중에 3분의 1은 공인중개사가 있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2장은 있어야만 법인이 설립되는 겁니다. 그 개념도 익히셔야 됩니다. 4. 개설 등록을 한 개공사가 사망을 하면, 자, 등록을 했던 개공사가 사망했대요. 왜 사망했을까요? 숨을 안 쉬니까, 뭐는 또 독침에 맞았으니까 무슨 이유가 있겠지. 자, 사망을 하면 등록 취소 절차를 마치기 전이라도 효력은 소멸한다. 동의하시겠죠? 그래서 소멸합니다. 5번 개설 등록 신청 시 첨부 서류에는 보정 서류가 첨부되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자격증을 취득하면 언젠가는 중개업을 할 것이고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공부했는데, 자, 등록을 하러 갈 때 업무 보정을 설정할까요? 등록이 되고 나면 보정을 설정할까요? 1번, 2번. 답은 2번이에요. 왜 2번이죠? 어차피 보정을 설정해야만 중개업을 할 수 있으니까 등록하기 전에 가입하면 안 됩니까? 안 된다니까. 왜 안 되는가 하면 등록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네 보정부터 설정하고 와라. 그럴 수가 없는 거라, 그죠? 그래서 보정은 등록이 되면 업무 보정을 설정하고 설정한 것을 보고 등록증을 교부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걸어놓고 이제 중개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은 굉장히 중요해요.
업무 보정 설정은 등록하러 갈 때 한다 하면 100% 틀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갈 때는 보정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등록을 했어. 이렇게 등록하고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가 분사무소를 만들 거예요. 법인은 분사무소 만들 수 있죠. 분사무소를 신청할 때는 분사무소 1억 가입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거는 신청할 때 가입할까요? 신청이 되고 난 뒤에 할까요? 신청하러 갈 때 가입해야 돼. 왜 그런가 하면 어차피 중개법인만이 분사무소 설치하니까 법인은 벌써 등록이 돼 있는 자잖아. 그죠? 등록이 될까 안 될까는 끝났기 때문에 보증부터 설정하고 들어와야 된다고. 시점이 차이가 나죠? 그걸 시험에서 잘 묻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주어진 지문 잘 익히셔야 됩니다. 등록을 신청할 때 첨부 서류에는 보정 서류는 첨부되지 않는다. 그죠? 그 개념도 익히셔야 됩니다. 틀리는 것 3번 들어갑니다. 7번 넘어갑니다. 사무소 이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옳은 것은 사무소 이전도 지금 거의 매회 출제됩니다. 지금 3회인데 4회 때도 또 나올 겁니다. 왜? 무조건 본고사에 나오는 문제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들은 두 번 틀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옳은 것은 답이 3번이죠.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무소 이전 신고서에 등록증과 등록증 동그라미 바로 밑에 사무소 확보 동그라미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답이 3번인데 이거를 수업할 때 여러분 막 암기한다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여러분이 이전을 했다고 한번 쳐봐요. 자, 여러분이 강남에서 영업을 하다가 구리시로 이전을 합니다. 강남에서 영업하던 자가 구리로 왜 갔죠? 가고 싶어서 잘 될 것 같아서 뭐 하남시로 간다든지.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전을 하면 이사부터 하고 간 날로부터 10일 내로 구리시에 신고할 때 뭐 가져가야 될까요? 지금 동그라미 하셨잖아요. 등록증. 내가 강남에서 받았던 등록증을 가져가야 어디서 이사 왔다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는 내가 구리에 사무소를 확보했다는 서류. 그 두 가지가 신고 서류니까 막 암기한다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내가 이전을 했다고 한번 쳐보라고. 뭐를 가져가야 되는지. 구리시로 이전을 하고는 구리시청에 가서 나 이사 왔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말로 해가 될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이게. 그죠? 자, 그래서 가져가는 건 뭐라고요? 등록증. 두 번째, 구리에 돌았다라는 사무소 확보 서류. 그 서류를 가져가는 게 지금 3번의 답인데. 자, 여기서 사무소 확보 서류가 뭘까요? 법조문에는 지금 사무소 확보 서류라고 동그라미까지 찍어 놓고도 이게 뭘까요? 하면 딩 하고 쳐다보고 있으면 공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사무소를 확보했다는 서류가 뭘까요? 그래, 점포 하나 샀으면 매매 계약서, 빌렸으면 임대차 계약서, 거기에 내가 사무소가 있던 사람이다. 뭘로 나타납니까? 건물 등기부에 나타나겠지.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사무소 확보 서류예요. 실제 내가 뭐 가져가야 되나 것도 의식해 놓으셔야 돼. 이런 것도 시험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를 기억하게 하려고 나올 때마다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서류가 제일 많이 들어올까요? 모르지, 뭐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지, 조사하는 건데. 대체적으로 임대차 계약서가 많겠죠. 그죠? 그 정도의 감각은 살리라고 계속 잡았습니다. 자, 그럼 옳은 게 3번 돌아서니까 수정합시다. 1번 개용사는 사무소를 이전한 때는 이전한 날로부터 며칠 10일 내로 신고합니다. 2번 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면 이전 전의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X. 좀 전에 했잖아요. 강남에서 구리로 갔다. 이사부터 가고 구리시청에 신고한다 그랬잖아요. 이전 후 관청에 신고합니다. 4. 사무소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공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죠. 누가 처벌한다? 이전 후 관청이 행하는데 이거는 어떤 취지인가 하면 좀 전에 강남에서 구리로 이사를 갔는데 왜 갔다 그랬죠? 하고 싶어서 잘 될 것 같아서 가는 게 원한인데 강남에서 위반을 했다니까요. 수수료를 초과해서 받으면 취소나 정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를 피하려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구리시로 가서 나는 구리에서는 잘못했는 거 없잖아. 이래서 처벌을 안 한다면 이사만 가면 다 해결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전 전에 위반한 사실을 누가 처벌한다? 이전 후 관청이 처벌한다는 지문은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에요. 이것도. 자, 그래서 틀렸고 5번 사무소 이전 신고와 관련된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지. 또 벌금 때문에 틀렸죠. 그래서 지금 7번 문제에서 옳은 것을 해놓고 이제 5번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전 신고는 100만 원짜리를 어디서 들었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내내 전달하지만 벌금과 과태료는 하늘하고 땅만큼의 큰 차이입니다. 벌금이 아니고 과태료 사유입니다. 그래서 5번은 이제 유혹하는 문제인데
5번을 답을 탁 찍으신 분은 유혹할 때마다 유혹당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여튼 5번 찍으신 분은. 자, 그래서 이번에 과태료 벌금에 대해서 한번 구분 딱 해놓고 계셔야 됩니다. 옳은 것은 3번. 8번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결격 사유 시험에 빠질 수 없죠. 해당되지 않는 자. 답이 몇 번? 1번.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고, 자, 벌금만 딱 나오면 우리 단원에서는 벌금 나오면 밑에 뭐라고 적어야 되죠? 이벌삼삼. 이 법을 위반해서 벌금 받아야 된다니까요. 지금 벌금 변호사법 위반 들어가면 무조건 결격 사유가 아니다. 해당되지 않는 자 1번. 나머지는 됩니까? 2번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피한정 후견인. 살짝 갖는 사람은 동의를 받으면 중개업을 합니까? 후견 종료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법원으로부터 정상이 되었다는 심판을 받아야 돼. 그걸 후견 종료 심판이라고 부르고 보살펴 주는 것이 끝나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3번 업무 정지를 받고 폐업을 한 자로서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당연히 업무 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결격 사유죠. 4번 자격이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여러분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뭐가 취소됐다. 그럼 오늘 취소시킨 자를 내일부터 일하라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무조건 몇 년? 3년이 지나야만 할 수 있습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되고. 5번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 사유이자. 자, 집행유예 딱 들어오면 집행유예 기간 동안의 결격 사유예요. 근데 밑에 받아쓰기 하나 해야 되죠. 선고유예 적어놓고 선고유예만 나오면 옆에다가 아무것도 아니다. 저절로 노래가 나와야 돼. 저절로. 그 선고유예 하면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와가지고 선고유예는 뭐길래 이게 결격 사유가 해당되지 않고 지금 이런 설명하기 늦었다 이 말이에요. 미판 사판 수업이니까 선고유예 나오면 아무것도 아니다. 딱 찍으셔야 돼요.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 결격 사유. 5번 지문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죠. 자, 해당되지 않는 자 답은 1번. 9번 내려갑니다. 오래간만에 만납니다. 셀링 포인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리는 것은 이제 아주 오래전에 출제가 됐던 분야니까 한번 훈련을 하는데 셀링 포인트 밑에다가 한국말로 번역하기를 판매 소구점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시험에 들어왔던 부분인데 이거는 영어로 그대로 보는 게 편하죠. 셀링 하면 물건을 판매한다 이런 뜻이잖아. 그죠? 판매할 때 포인트를 가져라. 그 셀링 포인트를 굳이 우리말로 번역해서 판매 소구점, 판매를 할 때 소, 바랄 소자입니다. 소원할 때 소, 구 하면은 내가 구하다 할 때 구자. 그래서 판매를 할 때 고객이 바라는 점, 그게 소구점이고 그를 셀링 포인트라는데 이거를 여러분한테 수업한다고 잘하려고 이런 말을 많이 했죠.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 중개업을 하는 개공사들이 거꾸로 수업합니다. 거꾸로. 이런 말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었죠. 이 아파트 너무너무 좋으니까 하나 사놓으세요. 이 땅은 진짜 괜찮다 사놓으세요.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 말을 잘 듣다 보면 그렇게 괜찮고 너무너무 좋으면 자기나 사지. 왜 자꾸 내보고 사라 할까? 그죠? 그런 생각 안 해봅니까? 그래서 영업을 고객이 바라는 점을 설명해 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바라는 점. 이거 진짜 괜찮다 사놔라. 뭐 너무너무 좋다. 그렇게 영업하는 게 아니고 고객이 바라는 점을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서 고객이 바라는 점을 뭐라고 부른다? 셀링 포인트라고 부르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 고객이 경제적 측면에서 셀링 포인트도 있을 것이고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셀링 포인트, 고객이 바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세 번째, 법률적 측면에서의 셀링 포인트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많이 있는데 자, 경제적인 건 어떨까요? 이 아파트 좋으니까 너무너무 좋으니까 사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아파트는 가격이 싸게 나왔다. 이 땅을 사놓으면 세가 잘 나갑니다. 그런 거 좋아하는 고객이 많습니다. 임료가 좋다. 이런 것들을 강조해 주는 것을 경제적인 면에서의 셀링 포인트다 그러는 거예요. 기술적인 건 어떤 걸까요? 이 아파트 너무너무 좋으니까 사세요. 그런 게 아니고 이건 자재가 고급이다. 그죠? 뭐 화장실이 이태리 대리석으로 되어 있다. 이런 거 좋아하는 고객이 있다니까요. 동선이 편리하게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기술적인 면에서 물건을 강조하는 거예요. 법률적인 것은 법 따다가면 다 들어가겠죠. 세법상 혜택이 있다. 예를 들면 이 아파트는 양도세가 면제된다. 이런 거 좋아하는 고객 많습니다. 이 땅을 사놓으면 그린벨트가 폐지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동법상 제한상이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을 기술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렇게 해서 셀링 포인트라는 개념을 들었다면 시험에서 쉽게 낼 때는 이렇게 내겠지. 경제적인 셀링 포인트는 자재나 동선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X 이런 건 찾아내야 된다고. 기술적인 면에서의 셀링 포인트는 가격을 강조한다. 그러면 틀렸다는 건 찾아내시겠지. 그죠?
고객이 바라는 점이다. 그죠? 이 동선 이런 게 구조가 좋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것도 굳이 여러분한테 수업할 때 이렇게 전달했어요. 70대 노부부가 그죠? 40평대 아파트에 사는데 자식들은 다 나가고 집은 썰렁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집을 좀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경호사한테 와서 한 20평대 아파트 하나 구해주세요 하면 그 고객이 바라는 셀링 포인트가 뭘까요? 70대 노부부가 40평대 아파트에 살다가 이제 한 20평쯤으로 줄여서 하나 구해주세요 하고 오면 여러분 정신없이 그 고객 보고 이 아파트는 학군이 좋거든요. 그런 소리하고 있으면 날 새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공부시킬 애도 없는데 지금, 그죠?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기 안 될까요? 한 40평대 살다가 20평으로 줄여서 살면 좀 좁잖아, 그죠? 근데 구조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동선이 편리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사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라, 그죠? 그래서 고객이 바라는 점을 셀링 포인트다. 좀 느낌이 왔는지요? 자, 그런 문제를 묻는데 틀리는 것 2번. 부동산은 개별성이 강하므로 셀링 포인트가 다양화되지 못하는 것이 단점이다. 아주 다양하다. 이렇게 고치셔야 돼요. 같은 아파트라도 가격이 좋은 것도 있고 양도세가 면제되는 것도 있고 학군이 좋은 것도 있고 셀링 포인트는 고객이 바라는 점이 얼마나 다양하겠어요. 그래서 틀리는 것 2번 정리하면서 공부합니다. 1번 건축공법 등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감소되는 경향이 있다. 동의하겠습니까? 지금은 자재, 배관 이런 게 좋아도 시간이 지나면 유행이 바뀔 수도 있고 자재가 낡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건축공법 등 기술적 측면은 시간이 지나면 장점이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말을 동의하셔야 되겠고 3번 개공사가 법률적 측면에서 권리 분석을 하였다 하여 그에게 무한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옆에다가 받아쓰기 합니다. 개공사가 귀신이가 이래 적어 놓습니다. 그럼 개공사 무슨 귀신이가 무한한 책임을 지운다는 건 틀리잖아, 지금, 그죠? 4번 부동산의 셀링 포인트는 인공적인 것 외에 자연적인 것도 많다. 여기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이런 건 전부 인간들이 만들어온 소리잖아요. 그리고 이걸 인공적이라 한다면 자연적인 것 이런 밖에 나가니까 한강이 바라보이는 아파트입니다. 남산을 배경으로 하는 고급 주택입니다.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 자연을 강조하는 셀링 포인트도 많이 있겠지, 그죠? 5번 개공사는 중개 대상물의 특성 설명과 함께 고객의 잠재적 욕망을 자극하도록 셀링 포인트를 조성하여 강조할 필요가 있다. 영업에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자격이 있다고 현장에 나가시거든. 이 고객이 바라는 점이 뭘까? 그럼 이 사람이 바라는 점을 설명해줘야 사든지 말든지 하겠죠, 그죠? 그 상담 등을 통해서 잘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셀링 포인트를.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틀리는 것 2번. 10번 내려갑니다. 중개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은 중개법인은 14조 업무만 해야 된다. 들어보셨죠? 그 14조 업무에 해당되는 것도 매번 시험에 들어오는데 속하는 것은 1번 부동산 컨설팅이에요. 지금 우리가 컨설팅이라고 하지만 갈로 열고 받아쓰기 합니다. 법조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부동산을 이용하고 개발하고 상담 이렇게 되어 있어. 뭐라고요? 부동산을 이용하고 개발하고 상담하는 것을 컨설팅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면 나는 컨설팅 하러 간다 이런 말 들으면 아, 부동산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는 상담을 하는구나. 그게 컨설팅이라는 뜻이에요.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죠. 1번. 자, 수정 2번. 개공사를 대상으로 한 구부동산 거래 정보 사업을 할 수 있다. X. 여러분, 개공사를 대상으로 거래 정보 사업 이런 건 누가 한다? 협회가 하는 거지 법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토지에 대한 분양 대행 얼마나 강조했습니다. 이 법인은 분양을 할 때 뭐만 한다? 주택과 상가만 분양할 수 있습니다. 토지 들어오면 무조건 X. 4. 개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해서 공제사업 할 수 있다. 공제사업 누가 할까요? 협회가 공제사업 합니다. 그래서 X. 주택 저당 채권을 발행하거나 유통할 수 있다. 돈 빌려주는 이런 이야기는 사채업이지 이걸 법인이 하는 업무는 아니죠. 자,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갑니다. 11번 하나만 하고 잠깐 쉴 겁니다. 자, 개공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리는 것. 고용인이 누구죠? 자격증이 있으면 소공사, 없으면 중개보조원을 고용인이라는데 틀리는 것 5번. 자, 개공사의 고용인도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이러니까 맞는 것 같이 보이잖아, 그죠? X예요. 자, 품위 유지, 신의 성실의 의무는 중개사법에서 누구에게 요구하죠? 개공사 또는 소공사지 중개보조원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틀리는 것 5번. 자, 그럼 나머지 1, 2, 3, 4는 이제 고용인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고 그대로 익히시는데 4번은 거의 뭐 성경과 같은 말씀이죠. 소공사나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누구 개공사의 행위로 본다. 본다의 동그라미 옆에 이 꼴 간주라고 적으시고 고용인들이 한 업무상 행위는 누가 책임져야 된다? 개공사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조문 너무나 중요했죠. 자, 10분 쉬었다가 12분부터 다시 정리하겠습니다.